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진행한 군사작전 과정에서 최첨단 무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관련 주장에 신빙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일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한 네티즌은 최근 X의 베네수엘라 경호원의 인터뷰라며 장문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글에서 익명의 경호원은 미군이 공습 당시 지금까지 보거나 들어본 적 없는 기술로 군인들을 전멸시켰다고 했습니다. 이 경호원은 경계 근무 중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레이더 시스템이 멈췄고 하늘 위로 수많은 드론이 비행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며 잠시 후 고작 헬기 8대가 나타나더니 미군 병력 20여 명이 투입됐다. 미군은 총보다 강력한 무언가로 무장하고 있었고 기술적으로 발전해 있었다. 우리가 이전에 싸워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전투가 아니라 학살에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그는 미군은 빠르고 정확하게 사격을 가했다. 우리 쪽 병력은 수백 명에 달했는데 우리 무기로는 전혀 대응할 수 없었다고 말하며 어느 순간 그들은 무언가를 발사했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건 매우 강렬한 음파 사운드 같았다. 갑자기 머리 안쪽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강렬한 음파와 같은 공격 이후 일부 경호원들이 코피나 각혈 증세를 보였고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수천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나 인터뷰의 구체적인 출처가 제시되지 않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해당 게시물을 공유했으나 목격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전직 미국 정보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군이 극초단파 마이크로웨이브 등 고출력 에너지를 활용한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수년간 보유해왔으며 인체의 통증이나 운동 능력 상실, 출혈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실제 실전 사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극초단파 무기는 전자 설비를 파괴하거나 귀를 통하지 않고 바로 측두엽에 전달해 사람을 공격하는데 초음파와 달리 철제와 콘크리트를 뚫을 수 있어 외부에서 몰래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일 확고한 결의 작전을 통해 카라카스의 안전 가옥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작전에는 미 육군 특수부대 델타포스와 F-22 전투기 등을 포함한 150대 이상의 군용기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번 작전으로 총 10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으나 민간인 피해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미군 사망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마다 이란의 상황을 보고받고 있고 강력한 군사적 개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f they do that, we'll consider things targets that they wouldn't believe. If they do that, we will hit them at levels that they've never been hit before. 또 사흘 넘게 인터넷을 차단한 이란 정권에 맞서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를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와 통화해 복구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극적인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The leaders of Iran called. They want to negotiate. We may meet with them. I mean, a meeting is being set up. 앞서 미국 언론들은 현지 시각 화요일 열리는 이란 사태 관련 회의에서 4가지 대응책이 보고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란 반정부 세력 지원과 주요 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이란 정권에 대한 추가 제재, 마지막으로 군사 공격입니다. 다만 베네수엘라 사태 때문에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전단이 카리브해로 이동하면서 현재 중동과 유럽에는 항공모함이 없습니다. 이란은 어떤 식으로든 미국이 개입할 경우 군사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و هم تمام مراکز و پایگاه‌های نظامی و کشتی‌های آمریکا در منطقه هدف مشروع ما خواهند بود. 미국의 개입이 오히려 반정부 시위 배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있다는 이란 정권의 선전 공세에 빌미를 줘 역효과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공화당 안에서도 회의적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신정체제가 47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은 건 사실이지만 아직 붕괴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부의 핵심인 혁명수비대와 엘리트층이 여전히 강력한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서해 중부 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서풍을 타고 점차 내륙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기 서해안과 수도권 서부를 비롯해 서울도 서쪽 지역은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눈은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 대부분 지역과 경북과 전북 등 일부 남부지방에도 확대되겠습니다. 기상청은 강원도에 최대 8cm, 경기 북동부에 2에서 7cm, 경기 남동부와 충북 북부에 1에서 5cm, 서울에는 1cm 미만의 눈이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과 철원 등 6곳, 경기 연천과 포천, 가평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어 눈 피해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눈은 내일 새벽쯤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기온이 영하권이라 녹은 눈이 다시 얼거나 쌓인 눈으로 인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퇴근길은 물론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기온은 영하 10.2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더 낮았습니다.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졌는데요. 경북 봉화는 영하 20.1도, 대관령은 영하 16도 등 한파특보가 내려졌던 강원과 충청, 경북 일부 지역은 기온이 더 크게 내려갔습니다. 북쪽에서 대기 상층 기온이 영하 35도 이하의 강한 찬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인데요. 다만 추위가 절정을 지나면서 한파특보는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강원 영동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오후부터는 다른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해질 걸로 보여 해안가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체감 추위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로 일시적으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8도에 머물겠습니다. 모레는 다시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강해질 전망인데요. 기상청은 당분간 찬 공기가 반복적으로 유입돼 기온 변동폭이 무척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두바이 초콜릿에서 영감을 받은 디저트 두쫑쿠가 SNS와 유명인의 영향으로 큰 인기를 끌며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이브 장원영의 SNS 게시 이후 인기가 급 확산됐고 오픈런을 해야 살 수 있을 정도로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두쫑쿠로 매출 특수를 누리고 있고 배달앱 주문과 검색량도 급증했습니다. 편의점과 유통업계까지 유사 상품을 출시하며 열풍에 가세했습니다. 다만 핵심 재료인 피스타치오와 마시멜로 가격 급등, 수급 불안으로 제품 가격 인상과 장기 흥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디저트 가게 점주는 피스타치오도 마시멜로도 다 올랐다면서 두쫑쿠 가격을 오늘부터 500원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게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피스타치오 수급 불안정으로 가격을 조정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른 매장 주인은 피스타치오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1kg에 45,000원 하던 게 지금은 10만 원으로 2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두쫑쿠 대란은 소비자가 구입하는 피스타치오 가격도 밀어 올렸습니다. 한 대형 마트는 올해 들어 피스타치오 가격을 20% 인상했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과 원달러 환율 상승 때문이라고 마트 측은 설명했습니다. 해당 마트에서 탈각 피스타치오 400g 소비자 가격은 지난 2024년 약 18,000원에서 지난해 2만 원으로 올랐고 올해 24,000원으로 뛰었습니다. 일본 홍백 가합전 무대에 에스파가 8시 15분에 등장했다는 이유로 일본 모욕 논란이 일자 NHK 측은 우연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9일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새해 전야에 열린 NHK 홍백 가합전 무대에서 에스파가 오후 8시 15분에 등장하자 현재 SNS에서는 원자폭탄 투하와 광복절을 연상시킨다는 추측이 터졌습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시간인 오전 8시 15분과 광복절인 8월 15일을 의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들은 일본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같다. NHK가 이 시간에 의도적으로 등장시켰다 등 에스파와 NHK를 향한 의심을 쏟아냈습니다. 또한 에스파의 노래 위플래시의 가사 중 빅플래시가 원자폭탄을 비유한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NHK 측은 이날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SNS에 퍼진 추측은 근거 없는 허위 정보로 그런 의도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에스파 멤버 닝닝이 원자폭탄의 버섯구름을 연상시키는 조명사진을 올리면서 한 차례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에스파의 홍백 가합전 출연을 금지해달라며 12만 명의 서명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NHK는 예정대로 출연시키겠다는 뜻을 고수했지만 결국 닝닝은 독감을 이유로 홍백 가합전에 불참했습니다. 한편 이날 NHK는 닝닝의 논란에 대해서도 독감 때문이라 언급하며 허위 정보 유포와 확산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출시 주기를 전면 재편하면서 당초 올해 상반기 출시가 유력했던 아이폰 18 기본형의 등판 시점이 내년 이후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9일 애플 공급망 분석 전문가인 권밍치 대만 TF 인터내셔널 증권 애널리스트 등에 따르면
애플은 올해 봄 저가형 모델인 아이폰 17 2만 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업계에서는 애플이 이르면 올해 2월 아이폰 18 기본 모델과 아이폰 17을 동시에 선보이며 기존의 9월 집중 출시 전략을 수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이폰 18 기본 모델의 출시 시점이 2027년 봄으로 늦춰질 수 있다는 새로운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고밍츠는 이번 전략 수정의 배경으로 제품 라인업 확대에 따른 마케팅 집중력 확보를 꼽았습니다. 올해 애플은 아이폰 18 시리즈, 아이폰 17 그리고 첫 폴더블 스마트폰인 아이폰 폴드까지 총 6종의 신제품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들이 가을에 한꺼번에 공개할 경우 기존 바 형태 모델들이 폴더블 제품의 화제성에 가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출시 시점을 분산해 각 모델이 시장의 주목을 독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히 가격 접근성이 높은 저가형 제품을 앞세워 점유율 확대 효과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망대로라면 올 봄에는 아이폰 17가 시장 공략의 선봉에 서고 가을에는 아이폰 18, 프로 맥스와 아이폰 폴드가 공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아이폰 18 기본형을 기다리던 소비자들은 2027년 봄까지 기다려야 할 상황입니다. 이 경우 아이폰 17 기본 모델은 2025년 9월 출시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애플의 최신 표준 모델 자리를 유지하는 장수 모델이 될 전망입니다. 애플이 9월 집중 출시 전략을 수정한 배경에는 공급망 관리와 매출 분산 전략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가을 단기간에 수억 대 분량의 부품을 조달해야 했던 부담을 분기별로 나누어 제조 파트너사의 압박을 완화하고 부품 수급 불안이나 품질 이슈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계산입니다.